네, 안녕하세요. 구주입의 과학 강사 김민지입니다. 2024년도 퍼펙트 모의고사 중3 1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난이도 문제가 각 단원별로 2문제씩 있었는데요. 이 2문제씩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3단원 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 가와 나는 1초에 60타점을 찍는 시간 기록계를 이용하여 두 물체의 운동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해서 가와 나가 있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다. 등속 운동의 특징은 타점 간의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요. 이제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간격이 변화되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일정한 게 지금 체크가 되기 때문에 맞는 문항이 되겠고요. 니은, 속력의 크기는 나가 더 크다. 속력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타점 기록계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속력이 빠르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가가 더 커요.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겠고요. 자, 달을 보시게 되면 두 물체 가와 나의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에 비. 자, 이게 같은 시간의 이동거리라는 뜻이요. 그냥 속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속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력이 좀 더 빠른 가가 이제 더 큰 비가 돼야 되는데 딱 봐도 살짝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점과 가의 두 번째 타점을 나랑 비교해 봤을 때 나는 2칸이 들어가요. 2번 찍을 때 가는 1번 찍힌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1대2가 아니라 오히려 정확히 2대1이 되는 것을 타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가의 속력은 0.8m/s다. 속력은 어떻게 구하나? 자, 위에 보시게 되면요. 요 꼭대기 있는데 1초에 60타점이라고 이미 문제 제시를 하고 시작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초에 60타점. 자, 그러면요. 한 타점당 몇 초가 걸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60타점이 한 타점이 되면 60으로 나눈 거니까 60분의 1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것은 가이기 때문에 가에 한번 타점을 보겠습니다. 몇 타점을 찍혔는지 한번 볼게요. 가의 경우 몇 타점이 찍혔는지. 자, 첫 번째는요, 사실 시간 기록계가 이제 장치가 종이가 있고 이제 물체나 수레가 매달린 상태에서 기록계가 타다다닥 찍는 상황에서 이거 운동할 때 여기 이제 그어지는 찍혀지는 그 타점이 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타점은 사실 베이스예요. 찍히고 있는 과정에서 움직이면서 찍히기 때문에 이 타점은 쉽게 세지 않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타점이 찍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우리가 요거 열을 맞춰보겠습니다. 6타점이라고 하면은 몇 초가 걸리냐? 자, 여기서 또 변환을 해볼게요. 6을 곱하다 보니까 10분의 1초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의 경우는 총 6타점이 찍힐 때 10분의 1초가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위에 보시면은 8cm라고 나와요. 속력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8cm를 미터로 바꾸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1m는 100cm 아시죠? 그럼 8cm의 경우는 0.08m. 자, 이거를 갖다가 10분의 1초로 나눠야겠습니다. 그러면은 0.1초기 때문에 자, 소수점이 이렇게 돼서 0.8m/s가 되는 게 속력의 값이 돼요. 그래서 리을의 문항이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미음. 두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형이다. 그러면은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력인 시속 그래프에서 이런 모습이라는 건데 이거는 자유낙하를 하거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즉 등가속도 운동일 때나 이런 모습이고, 자, 오히려 이제 원점을 지난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로축과 다른 말로 X축이라고도 하죠. 가로축과 수평하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원점을 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가로축이 시, 세로축이 속일 때 이렇게 수평한 모습. 하나의 값으로 일정에 쭉 가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답은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2번. 3번에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9번으로 가볼게요. 자, 3단원 9번입니다. O 지점에서 질량 0.1kg인 추를 놓아 떨어뜨렸다. 자, 요 질량에 잠깐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이때 모든 마찰은 없고, 그 다음에 A 지점을 지났을 때 속력이 1.4m/s라고 가정할 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우리 이제 문제에 푸는 순서를 니은, 디귿을 먼저 보고 기억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순서가 오히려 이제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자, 니은부터 그럼 보겠습니다. A 지점을 지날 때 추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자, A 지점을 갈 때 이제 운동 에너지를 묻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 우리 공식을 공부를 했던 것이 2분의 1 mv제곱. 그래서 요거 질량이었고, 자, 요거는 속력이었죠. 자, 그러면은 있는 값들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m이라면 제가 처음에 동그라미 해놨죠. 0.1. 속력의 경우는 여기서 아까 1.4m/s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4m/s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0.1 곱하기 1.4의 제곱은 뭡니까? 1.96이 됩니다. 자, 곱하기. 자, 그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0.098. 단위는 줄이죠. 자, 하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값이 되죠. 그래서 이건 기본 공식에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거 니은은 어렵지 않았는데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A 지점을 지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의 크기와 같다. 자, 요건 우리가 좀 개념을 좀 떠올려 보셔야겠는데요. 자유낙하하는 상황이죠. 자유롭게 이제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생겨난 운동 에너지, 즉 없다가 이제 자유낙하의 경우는 꼭대기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만 있잖아요. 이제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곧 이제 밑에 이제 중력이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닐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다 맞기 때문에 기억 한번 볼게요. O 지점에서 A 지점까지 0.1m를 낙하했을 때 중력이 추의 0.98줄의 일을 하였다. 아까 디귿에서 운동 에너지가 한 일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으니, 자, 니은에서 우리 구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0.098줄이 돼야겠죠. 이 0.98이 아니라 정확하게 0.098줄이기 때문에 기억은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니은 디귿이 답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단원 9번 문제까지 지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단원 한번 풀이 들어갈게요. 네, 4단원 8번부터 이제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김구주 학생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모형 활동을 하였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데, 자, 활동 방법, 이제 뇌와 척수 지금 그림이네요. 자, 뇌 각 부위에 맞는 이름에 각 부위에 이제 맞는 색깔을 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각 부위마다 색깔이 되어 있고요. 2번 신체활동 붙임딱지 보니까 밑에 있네요. 이렇게 5개가 붙임딱지가 있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떼어서 뇌에다가 맞게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자, 주어진 신체활동 외에 추가로 다른 활동을 조사해보자, 뭐 이런 탐구활동이었나 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쨌든 각 뇌가 하는 기능을 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한번 이제 볼 건데요. A, 가장 큰 뇌죠. 우리 뇌에서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기도 하고 기능도 차지하고요. 그래서 대뇌. 자,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대뇌와 여기가 중뇌거든요. 이제 사이에 있다. 사이 간자를 써서 간뇌라고 합니다. 요거 간뇌. 그 다음이 D가 중뇌. 중간뇌죠. 줄여서 중뇌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C는 요 뒤에 조그맣게 따로 붙어 있는 뇌처럼 생겼거든요. 얘가 소뇌. 그 다음에 여기 중뇌 밑에 여기가 연수입니다. 연수. 연수 밑에 우리 척추, 그 뼈 안쪽으로 신경다발이 쭉 있는 그것이 바로 F, 척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한번 써보았고요. 각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 문항 보면서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번부터 후각과 미각의 자극 전달 경로를 조사하였다면 A와 연관이 있다. 자, A는 우리가 지금 저기 그림에서 대뇌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대뇌는 어쨌든 우리 오감 있죠. 감각의 모든 최종 중추예요. 그래서 최종 판단에 대한 중추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감 중에 속하죠?
그 다음에 2번, B는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 B의 경우 간내입니다. 간내의 경우는 노란색이 아니라 레드가 돼야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해야 된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귀에는 C와 연결된 감각세포가 존재한다. 귀에는 C, 손의 기능을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 손에는 평형 감각 중추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평형을 담당하는 그거를 판단할 때 손해가 이제 담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귀에서 그 평형과 관련된 게 있었나 한번 떠올려 보면은 두 개가 있었어요. 회전을 담당하는 방고리관,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담당하는 전정기관,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와 귀는 그 평형 감각에 대한 이제 인지와 판단이기 때문에 OK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무릎 반사 붙이딱지가 있었다면 이에 붙인다. 자, 무릎 반사 하면은 우리 척수 반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럼 이가 척수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니까 연수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참고로 무릎 반사 말고도 척수 반사에는 또 더 있었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 뜨거, 따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뜨겁거나 따가운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무릎 반사, 요 세 개가 척수 반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심장박동 붙이딱지는 F에 붙여야 된다. 심장박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 유지에서 정말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순환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활동인 건데 생명 활동과 관련된 걸 알아서 조절해주는 뇌함 영역이 연수죠. 그치? 생명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호흡, 심장박동,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제 꼭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연수가 해당되기에 F가 척수라서 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옳은 것은 1번이랑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4단원의 13번을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표는 건강한 사람의 식사 후에 혈당량과 관련된 호르몬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 그래프를 좀 보실게요. 요거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주인공이 누구냐? 혈당량이죠. 혈당량에 따라서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식사를 시작한 이후 혈당량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있는데 A 호르몬이 있고 B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는 있어요.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건지를 잘 이제 매칭을 해야겠죠. 근데 혈당량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B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이 어떻겠어요? 혈당량이 오를 때 같이 올라서 이 양이 늘어나서 얘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 되겠죠. 이 오르는 거를 저지해 주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 인슐린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인 기량작용을 하는 우리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었죠. 글루카곤의 경우는 이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얘와는 상반되어서 오히려 이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감소하는 이게 글루카곤이 되겠어요. 그래서 A가 글루카곤, B가 인슐린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실수가 줄겠습니다. 기억, 혈당량 조절의 중추는 대뇌다. 여러분, 대뇌는요 우리가 희노애락 모든 감정을 느끼고 판단을 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대뇌죠. 이 혈당량 조절, 우리 몸의 이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는 누굽니까? 간뇌입니다. 간뇌. 항상성,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뇌가 아니고요. 니은, A와 B 호르몬은 같은 분비샘에서 분비된다.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자입니다. 이자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맞는 항목이 되고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자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해요.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나오는 내분비샘 역할도 하고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소화효소를 뿜뿜 뿜어내는 그 외분비샘 역할도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자가 굉장히 많은 걸 담당한다. 자, 디귿. 식사 후에 A가 분비되어 혈당량이 줄어든다. A 체크해 보시면은 글루카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혈당량을 줄이는 애도 아닐 뿐더러
지금 매칭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 리을 비호르몬에 의해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B를 보시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의 역할은 혈당을 줄인다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 줄이는 기작을 좀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줄이냐. 자, 몸속에 떠돌아다니는 포도당들을,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포도당들을 묶어가지고 간에 데리고 가요, 얘네를. 간에 데리고 가서, 자, 내가 포도당 가지고 왔으니 여기 좀 저장을 할게 하는데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묶었다고 했죠. 그래서 글리코겐 형태로 좀 다당체로 저장을 하는 게 인슐린의 역할이거든요. 자, 근데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지금 내가 설명한 것과 반대죠. 그래서 얘는 위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역할이기 때문에 비호르몬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A라고 하셔야겠죠? 해서 답은 니은만 되겠네요. 니은만.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5단원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5단원 시작을 해볼 건데요. 5단원 12번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가족의 미맹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여기서 미맹가계도를 밑줄 한번 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라는 말이네요. 자, 미맹가계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상염색체 유전이죠.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체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PTC의 쓴맛을 느끼게 하는 유전자는 대문자 A, 라지 A, 그 다음에 미맹 유전자는 소문자 A, 스몰 a로 표시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상염색체 유전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갑툭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갑툭튀가 뭐냐면 부모 세대에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있는 경우 그 자손을 갖다가 갑툭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가계도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경우는 미맹이 아닙니다. 부모는 미맹이 없어요. 자, 근데 태어난 자식 중에 둘씩이나 미맹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없던 게 태어난 이 첫째와 셋째가 갑툭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갑툭튀의 경우 조금 특징이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자, 상염색체 유전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약간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상염색체 유전에서만 이 갑툭튀를 발견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부모가요, 우성 잡종입니다. 우성의 표현형을 갖지만 잡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정작 본인의 갑툭튀라는 형질을 지닌 자손은 열성 갑툭튀 자손은 열성 순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개의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가계도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 갑툭튀를 열성 순종으로 스몰 a 이렇게 표현을 깔아보겠습니다. 그럼 미맹인 남자 여자를 체크를 해볼 건데 이렇게 좀 꽉 채워진 색깔들. 그러면 스몰 a 얘도 스몰 a 여기 하나 있네요. 스몰 a 그 다음에 여기 규칙 중에 하나, 부모는 우성잡종이다. 요 갑툭튀가 있는 부모는 우성잡종이다. 여기 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는 이제 가계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한번 유추하고 전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 둘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부모의 우성 형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라지 A는 있어야 되는데요. 뒤에가 두 부부의 라지 A가 만날 수도 있고 or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의 경우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요. 자, 여기 왼쪽에 아빠를 한번 볼게요. 얘네들의 아빠. 자, 보면요. 이제 자손이 스몰 a예요. 그러면 이 하나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는 무조건 아빠한테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리 우성 형질을 갖고 있어도 표현이 미맹이 아니니까 자손들을 보면 스몰 a는 하나는 갖고 있어야겠구나. 그래야지 두 자식이 자신의 스몰 a와 와이프의 이제 스몰 a가 만나서 스몰 a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유추해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마의 경우에 부부 사이의 열성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몰 a가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겠고 요 다른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몰 a 하나 있고 엄마한테 표현형은 아빠랑 달라요. 그래서 대문자 A, 라지 A, 스몰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의 경우도 우성형질을 지금 색깔이 다르죠. 우성형질을 받았기 때문에 라지 A, 아빠한테는 어쩔 수 없이 스몰 a를 하나 받은 상황.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미맹은 상염색체 유전이다. 네, 맞죠? 2번, 다의 유전자형을 알 수 없다. 네, 100% 알 수는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얘인지 얘인지 정확하긴 몰라. 둘 중에 하나지만. 3번에 라의 유전자형은 라제의 스몰 a, 라가 여기 있네요. 맞습니다. 마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다. 맞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확률 문제입니다. 라가 한번 적어볼게요. 라는 라제의 스몰 a거든요. 미맹인 여자와 결혼해요. 다 이제 장성해가지고 미맹인 여자와 결혼한답니다. 스몰 A랑 결혼했을 때 태어나는 자손이 미맹일 확률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두 부부가 만나서 생길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라제의 스몰 A 태어나고요. 이렇게 만나도 라제의 스몰 A 태어나고요. 이렇게 만나면 스몰 A, 이렇게 만나면 스몰 A.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4개의 경우 중에 미맹일 확률은 열성 순종이니까 요거지 않습니까? 그럼 4개의 경우 중에 2개가 미맹이구나 해서 4분의 1이 아니라 뭐로 바꾸셔야겠어요? 2분의 1 해서 50%가 돼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좀 점검만 해볼게요. 자, 가와 나의 자손 중에 미맹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맹인 형질이 열성이다. 이게 갑툭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열성이 자손이 태어난 거죠. 그게 그래서 형질 미맹 자체가 열성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가족의 정록생맥유전. 자, 정록생맥유전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그 가계도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록생맥유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까 미맹유전하고는 다르게 얘는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성염색체 유전. 그래서 가계도를 깔 때 우리가 상염색체의 경우는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바로바로 뭐 라제이다, 뭐 제트다, 뭐 비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는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렇게 알파벳을 다르게 두고 풀어야 돼서 요거를 판단하는 게 먼저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가 여자죠? 네모가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성형색체는 먼저 이렇게 다 적어 놓으세요, 일단. 자, 그렇게 하고서 생맹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생맹인 남자, 생맹인 여자가 이렇게 색칠이 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 이렇게 꽉 채워진 색깔. 자, 그럼 밑에서부터 체크해 볼게요. 생맹이래요. 자, 프라임 X에 붙여야 되죠. 자, 여기도 생맹이래요. 프라임 붙여야겠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 여자분이 생맹이래요. 여자가 생맹인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그래서 이렇게 3명이 지금 제시된 생명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보이는 것만 한 거고 우리가 이 프라임이 붙은 생명 유전자가 어떻게 됐는지 좀 판단을 밑에서부터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요 X의 X 프라임. 요게 어디서 왔을까 보면 어쨌든 남자는요. 요 Y가 아빠한테서 받을 거고 X 프라임이 엄마한테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표현음 생명이 아닌 정상이란 말이죠. 보인자였다는 소리죠. 엄마의 X 프라임과 아빠의 Y가 만난 게 요 X의 유전자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딸의 경우는 그러면 모르는 거네요. XX일 수도 있고 5월 아빠의 정상 X와 엄마의 이 프라임이 만나서 XX 프라임일 수도 있고 남자는 무조건 정상이면 프라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가족은 끝났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빠가 X 프라임 Y고요. 엄마가 XX예요. 그러면 딸내미인 이 11번은 엄마의 뭐 정상 X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빠의 뭘 받아야 됩니까? 무조건 X 프라임 하나 받아야 됩니다. 아빠의 X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빠의 X는 프라임밖에 없으니 이 딸은 보인자가 되는 겁니다. 보라고 적을게요. 아들은 일단 정상으로 표현되니까 유전자 이제 이제 다른 게 없고요. 붙이는 게 없고. 자, 그다음에 엄마의 경우 여긴 조금 모르겠습니다. XX일 수도 있고 5월 XX 프라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상 X랑 아빠 이렇게 만나서 태어난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쪽 위로 가볼게요. 아빠의 경우는 정상이니까 유전자 이제 체크 더 안 하고요. 엄마의 경우는 생명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쌍
프라임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될 텐데요. 한번 1번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은 생맥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3번 보시게 되면은 정상인 남자예요. 생맥유전자 없습니다. 1번 X. 2번 눈꺼풀 모양도 눈꺼풀 모양이라고 하면은 외꺼풀이다, 쌍꺼풀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얘네들은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가계도 정목생명은요 성염색체 유전이고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유전된다? 아닙니다. 다르죠. 성과 상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X에게 생맥유전자가 전달된 경로는 1에서 4에서 X로 갔다. 한번 볼게요. X가 색깔을 바꿔서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여기입니다. X'Y.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디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 Y가 무조건 아빠한테서 받아야 되니까 X'은 엄마한테서 받았겠죠. 여기서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의 X'은 또 어디서 왔냐? 이 4의 부모님을 봐야겠죠. 위에 보세요. 아빠는 정상이에요. 엄마가 쌍프라임이기 때문에 엄마한테서 받은 겁니다. 둘 중 하나가 온 거겠죠? 아빠의 정상 X랑. 자, 그래서 1번, 4번 X. 맞는 내용이 되겠죠. 1번, 4번 X. 그렇죠? 3번이 맞는 항목이 되겠고요. 자, 4번. 정상인 부모에게서 생명인 X가 태어났으므로 생명은 상염색체 유전이다. 아닙니다. 성염색체 유전으로 아셔야겠고. 5번. 6번과 보인자인 7번이 딸을 하나 더 낳는다고 할 때 태어나는 딸이 생명일 확률은 6번 한번 볼게요. X'Y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인자인 7번이에요. 선생님 아까 전에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했는데 이 보인자인 7번 X'X가 자 딸을 낳는다고 할 때 자 그러면은 둘 중에 Y, 아빠의 Y랑 엄마의 X랑 만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딸을 낳는다고 한대요. 자 그럼 어떤 경우만 보시면 되냐? 아빠의 X'이랑 엄마의 X' 만나냐? 그냥 X가 만나냐?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죠. 이렇게 만났을 때는 X', X'. 생명 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은 X', X. 이거는 정상, 그쵸? 보인자지만 정상 딸입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0%다? 0%가 아니죠. 생명일 확률은 2분의 1이나 됩니다. 그치? 그래서 정확히 50%라고 해야지만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 확률 계산하는 거는 우리 유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답에는 지금 영향을 안 미치지만 요게 답이 바로 나와서 그래서 풀 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6단원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단원 5번 문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10m 높이에서 농구공을 자유낙하했을 때, 자, 우리 6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낙하에 대한 운동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요. 보기에서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같은 값인 거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사실을 체크를 하고 좀 점검을 해볼게요. 1번.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자유낙하에서 꼭대기에서 위치 에너지가 뭡니까? 그쵸?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지면의 운동 에너지. 에너지는 대문자 2로 써볼게요. 근데 이제 지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완전 닿은 게 아니죠. 떨어지다가 닿기 바로 직전, 그 순간 찰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면에 탁 놓인 게 아니라 그 닿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위치 에너지가 싹 다 전환이 되죠.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셔야 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그러면 사실상 자유낙하라는 건 멈춰있다가 출발을 하면서 이제 속도가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에 이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이 여기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다라는 사실을 아셔야겠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곳이든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요? 같죠? 여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꼭대기에서 위치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 같고 지면에서 운동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 같고 어느 곳이든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상황이든 다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10m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자, 그러면 가장 꼭대기 아닙니까? 그럼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요. 9.8. 우리 농구공 무게는 M이라고 한번 더 봅시다. M. 그러면 9.8 M. H 높이라고 하면은 10m죠. 그 다음에
니은 10m 높이에서의 운동에너지, 꼭대기에서의 운동에너지 있습니까? 출발하는 그 상황, 놓기 직전인데 그러면 제로거든요. 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제로가 돼서 어쨌든 기억하고 니은은 다른 길을 가네요. 그렇죠? 같은 답이 될 수 없어. 디귿 10m 높이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은 어디든 갔다 이런 표현을 앞서서 이제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의 식은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죠. 자, 그러면은 꼭대기에서 위치 에너지는 사실상 운동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 둘을 더해봐야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9.8 mH 1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5m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2배. 자, 5m를 좀 보시면 우리 총 높이인 10m의 반이에요. 반. 여기죠. 이렇게 반이 되는 지점에서는 사실상 이 운동 에너지라 한 게 감소한, 위치가 절반으로 감소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된 거거든요. 그거의 2배라고 하면 결국에 감소된 만큼을 더해주는 거니까 꼭대기에서의 위치 에너지랑 같게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절반이 된 거를 2배를 한 셈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미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위치 에너지. 닿기 직전이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높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9.8 mH에서 H 값이 제로잖아요. 그러면 제로면은 위치 에너지가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읍,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쨌든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같죠. 그러면 여기 요거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운동 에너지, 요 위치 에너지와 같겠네요. 9.8 mH. 왜냐면 꼭대기 위치 에너지랑 지면이랑 같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옷,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의 3배. 요게 지금 9.8 mH라고 하는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3배라면 여기 곱하기 3이 들어가죠.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얘랑 결국 기어, 디귿, 리을이죠. 그 다음에 비읍이 답이 되겠고, 얘는 3배를 해주니까 또 답이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0이 되겠고, 그드르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는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표면에서 공을 연직 위로 던져 올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연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손 위로 던져 올렸을 때. 자, 공은 최고점 5에 도달한 후 연직 아래 방향으로 다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상태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이게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속도가 줄어서 멈췄다가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겠죠. 자유낙하하듯이. 자, 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A 지점은 던져 올린 순간, 그 다음에 B 지점은 공이 최고점 도달 후 연직으로 떨어질 때 바닥에 닿기 직전. 그러면 올린 순간과 닿기 직전, 높이는 같지 않을까요? 그치? 상황만 이제 얘가 처음이고 나중이 되는데 어쨌든 높이는 같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기저항이나 마찰은 무시한다. 우리가 항상 6단원에서는 이 전제 조건이 무조건 필요하죠. 자, 그 상황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O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존재한다. 이 꼭대기에서는 사실상 자유낙하라고 하면요,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는 게 맞지요. 그치?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떨어지는 게 자유낙하의 약간 연장선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 2번, A 지점에서의 공의 속력과 B 지점에서의 공의 속력은 같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다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같을 수밖에 없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속력도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위치 에너지 같으면 결국 운동 에너지도 같다는 소리니까, 그 운동 에너지 같으면은 2분의 1 mv 제곱에서 m도 같으면 v도 같아야지만 그 값이 전부 같겠죠. 자, 그래서 2번도 같고요. 그다음에 3번, O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보다 크다.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요, 아까 뭐라 그랬죠? 어디든 같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포물선은 좀 다른 상황인데요. 지금은 포물선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늘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4번, 만약 공기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전제 조건을 좀 무시했대요. 자, A 지점과 O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무시하지 않는다면 다를 수 있어요. 마찰을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4번도 무시해야지만 같은 상황이라서 틀린 답이 되겠고, 5번,
A 지점에서 O 지점으로 올라갈 때와 그다음에 O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내려올 때 일어나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반대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에서 O 지점으로 올라갈 때는 점점점 높이가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 값인 H가 커지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O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내려올 때는 높이가 내려가요. 그러면 감소된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우리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오히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해서 반대다, 맞죠? 이게 감소하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틀린 문제를 이제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랑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자, 해서 우리 이렇게 6단원까지 해설을 모두 해보았습니다. 네, 벌써 1학기가 끝나갑니다.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구주입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